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대선 전국에 북한 변수가 또 돌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범여권 의원 74명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라며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북한의 2인자라는 김여정이 지난 1일 공개적으로 훈련 취소를 요구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두고 여당 대표, 정부, 청와대의 입장이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북한 지령을 받아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구속되고 이들이 여권 언저리에서 활동했던 사실과 맞물려서 정치권의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전국 상황은 잠시 뒤 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전문가를 모셔서 4단계 거리두기가 다시 연장된 코로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이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현재대로 적용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2명이 들어오면 코로나가 안 들어오고 4명이 들어오면 코로나가 들어옵니까? 굵고 짧게? 차라리 그 소리를 안 해서 밉지도 않아요. 뭘 굵고 짧게 해갖고 2주만 한다고 해놓고 왜 또 연장을 또 합니까? 결국 거리두기가 연장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번 주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또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거리두기 연장, 예견된 일이었죠. 이 거리두기 연장이 발표된 오늘 아침에도 어제 하루 1,704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는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이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1일째 1,0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확진 비율도 전체 지역 감염의 40%를 오르내리는 등 이 전방위적 확산에 더해서 이 델타 변이라는 변수까지 이 수도권 4단계 4주째임에도 1주차 때와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전국적인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카페와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물론 수도권의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와 같은 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이번 거리두기 연장 과정에서 지자체의 여러 개선 요구를 반영해서 일부 방역 수칙을 조정하기는 했습니다. 직계 가족이 모이는 경우에 3단계부터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상견례의 경우에는 결혼의 사전 절차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3단계에서는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김부겸 총리는 다음 주 광복절 연휴가 있어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2주 앞으로 다가온 2학기, 이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고심 끝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요.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이번을 계기로 더욱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까지 한 달을 눈물로 버틴 자영업자들은 이번에도 수도권 4단계가 연장이 되면 전국 단위의 차량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만약에 4단계가 또 연장되면 이거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죠. 네, 언제까지 자영업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인가? 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절규 중에 하나죠. 자영업자들도 물론 정부의 방역에 힘닿는 데까지 협조하고 싶을 건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 1년 6개월 동안 정부가 기다리라는 말만 했을 뿐 K방역의 피해자는 늘 자영업자다. 왜 우리만 차별받고 계속 희생해야 하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그때서야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냐 하는 그런 호소까지 나왔습니다. 4단계 4주도 간신히 버텼는데 여기서 더 거리두기를 연장한다? 이번에는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냐 이런 분노까지 섞인 겁니다. 자영업자 비대위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영업 제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0시 실적으로 매출이 60%가 감소를 하는데 거의 집합 금지 수준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생을 포기하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시위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IMF를 지낸 아버지를 보며 그 빚에 15년, 20년 동안 그 빚만 갚으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빚을 지어서 제 아이에게 또 그 15년, 20년 제 신용 회복을 위해서 보여줘야 될 그걸 생각하니 너무 참담하고 암담합니다. 장사만 좀 하게 해달라고 그 요청을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방역 등이 예상과 다르게 장기화하는데 언제까지 확진자 수 모델을 기반으로 계속 통제식 방역 속에 살아야 하느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방역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 방역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 상황에 소상공인들이나 진짜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정책을 좀 더 과학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언제까지 확진자 수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국민들이 통제식 방역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전문가들과의 진짜 상의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방역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수님, 결국 이제 거리두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번 연장 조치로 과연 이 확산세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지금 이 확진자의 급증 추세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완화시키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백신 접종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 거리두기만으로도 이 환자 수를 이 감소시키는 효과는 대단히 적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다른 형태의 그 거리두기 정책이 도입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에 근거한 그런 그 거리두기 적용 방법을 정부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빅데이터에 근거한이라는 거는 어떤 식의 그 거리두기 방안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 그리고 행위, 또 시간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면은 굳이 모든 자영업자들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형태까지의 이 거리두기 조치가 불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 거리두기 연장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환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는 것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어제 정부 당국에 따르면요, 한 달째 1,000명째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369명으로 늘었는데요. 첫 1,000명대 환자가 나왔던 지난달 7일과 비교를 하면 약 2.4배가량 많은 수치인데다가 오늘은 376명으로 7명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라고 하면 이제 산소 치료, 그다음에 인공호흡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이른바 에크모 환자도 최대치라는 건데요. 에크모라는 건 이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로 만약에 에크모가 필요한데 못 달게 된다면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중에서도 최중증 환자가 달게 된다고 합니다. 대한흉부신장혈관외과학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에크모 환자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국에서는 위중증 환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위중증 환자 증가세나 사망자 규모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간 사망 규모 자체가 지난 3차 대유행 때와 비교해 상당히 낮아진 것도 접종의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명률은 그렇게 문제가 없다,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기자가 리포트한 대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우리 의료 인프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지금 우리 기자분이 언급했던 것처럼 에크모 치료 장치라고 그러죠. 현재 37명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의료기관이 확보한 그런 기관 수로 보면 103곳이관 369개 정도의 치료 장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이런 장비만으로 보게 되면은 이 부족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이제 그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40대, 50대에서의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그 해당 연령층의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점이 문제죠. 또 뿐만 아니라 그 보건의료 노조가 이제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은
이 위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그런 의료기관에 시설, 장비,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족이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피로도도 또 큰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리고 네. 또 인력 자체의 이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또 공공 인력과 또 민간 의료 인력의 어떤 이 처우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 때문에 의료진들의 이 허탈감, 피로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 델타 변이 확산 역시 위중증 환자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이 델타 변이의 강한 전파력에 국내 전문가 일각에서는 이미 글로벌 델타 팬데믹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가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그 델타 플러스에 감염된 국내 2사례가 나왔는데 그분들도 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을 다 마친 그런 분이 걸린 거예요. 이른바 이제 돌파 감염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당국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돌파 감염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아직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도 이 델타 변이에 너무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델타 변이가 이제 말하자면 우세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또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각국에서 이렇게 발표한 바에 보면 그나마 백신 접종이 일종의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걸 막아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김 총리의 말을 들어보면 델타 변이의 두려움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선행돼야 될 것 같기도 하죠. 오늘 0시 기준 국내 1차 접종률은 40%를 넘었지만 아직 국내 접종 완료율은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해외 각국의 부스터샷 도입을 놓고 갈등도 빚어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미 백신 3차 접종을 시작을 했고 영국과 독일에 이어 미국과 프랑스까지 부스터샷 도입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WHO에서는 가난한 국가로의 백신 공급을 위해 부스터샷을 유예해달라 이렇게 촉구했지만 몇몇 국가가 반대 의지를 보이면서 이 백신을 두고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간의 차이가 더 극명하게 벌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스터샷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우리나라의 부스터샷은 아직까지는 조금 먼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있거나 하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은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1차 접종자도 40%인 만큼 이 접종 완료율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1억 9,300만 회분의 백신 계약을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수급이 지연되고 있고 또 내년도 백신 계약도 사실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스터샷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제 뭐 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 변이는 계속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기자 리포트처럼 우리나라도 부스터샷을 해야 된다. 이미 지금 해외 접종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부스터샷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 그 변이 바이러스의 이 발생 양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에는 한 10개 정도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고 그중에 4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려 변이 그리고 나머지 6개가 이제 관심 변이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변이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변이는 발생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스터샷의 경우에도 사실 그 현재 그 접종 효과라는 것이 그 초기에 즉 그 외국의 경우에도 1차, 2차를 시작했던 시기가 작년 12월, 1월 경우에 이제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 이 부스터샷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고연령층 또 면역이 낮은 그런 환자분들에 대해서 고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체 그 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는 그런 수준의 접종이 완료가 되는 그런 시점에는 부스터샷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문 대통령은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은 백신이지만 이 세계적인 백신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의 상용화가 기대되고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임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많은 국가들이 백신난에 시달리는 만큼 자체적인 백신 공급 생산 능력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길 중요한 포인트로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오늘 민주당에서도 관련 목소리가 나왔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1년 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접종률을 높여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집단 면역 달성 시점을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적인 백신 공급 생산 능력을 정말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이런 포부에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선도 나옵니다. 물론 국내 백신 개발의 현 주소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뒤떨어지는 만큼 정부의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인 건 맞지만 이런 장밋빛 구상보다는 당장 시급한 백신 수급과 접종률 제고가 우선이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겁니다. 한 매체 역시 백신 접종 완료율이 15%도 안 되는 대한민국 상황에서 국민이 기다린 대통령의 메시지는 세계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보다 백신을 빨리 많이 들여와서 국민들에게 조속히 접종하는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 대통령은 이제 뭐 그런 당부 겸 이제 뭐 지시를 했는데요.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당초에는 국내 백신이 올 연말까지는 그래도 가능할 거다 이런 식의 보도를 저희가 봤던 것 같은데 이제 내년으로 이게 지금 또 미뤄졌어요. 네. 우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과연 국내 백산 생산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또 그게 된다고 할 경우에 또 그거에 너무 믿다가 저희가 초기에 백신 문제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그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국산 백신을 갖다가 너무 개발에 매달리다가 적기를 놓쳤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백신 생산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인프라가 얼마나 잘 형성돼 있느냐. 네네. 그리고 또 그런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게 잘 구축이 돼 있냐가 중요한 건데 현재 우리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7개 기업 중에서 이제 이 백신에 대한 임상이 진행되는데 그중에 이제 2개 기업이 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이요? 네. 그리고 3상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3상은 아직 못 들어갔죠. 아, 네네. 3상을 아마 이제 금년 하반기 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초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대인 거죠. 네, 기대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과학적인 그런 자료, 네. 소위 말하는 국제 학술지에 이런 것들이 논문으로 이제 발표가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갖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수준은 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가 이 백신 생산을 위해서 과감한 그런 재정 투입 그리고 또 인력 양성 그런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만 해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노골적으로 요구하자마자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한미훈련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언론과 야권은 김여정의 하명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른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 남쪽에서 아직 스타가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군사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옳겠다.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다시 김여정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김여정의 하명구입니다. 그런 걸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원칙대로 한미 합동 훈련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1일 밤 대남 담화를 통해서 한미 연합훈련 실시 전망에 대해서 기분 나쁜 소리다, 이 재미없는 전주곡이다 라면서 훈련 연기 혹은 취소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담화 나흘 만에 범여권 국회의원 70여 명이 8월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이어서 어제 오후에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미훈련의 이 조건부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여권의 국회의원들이 김여정 부부장의 압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먼저 어제 범여권 의원들의 기자회견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8월에 실시할 예정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결단해 줄 것을 제안한다.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상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물론 이 민주당 의원 61명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74명의 요구가 수용이 될지 이것은 아직 미지수이지만 우리가 이게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노림수에 당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김여정 하명부냐, 김여정이 문재인 정부 상황이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집권 여당이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외면하고 북한의 주장과 이익에 영합하고 있다면서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는 이 사람들을 쓸모 있는 바보라고 여길 것이라는 주장도 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의 비판도 들어보시죠. 최근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간첩단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보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우려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그런 무리수를 두려고 했다는 것이 좀 참 개탄스럽고. 한미연합훈련 이게 지금 그동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계속 축소되고 도상훈련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격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거마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일부 70여 명 의원들의 의견이거든요. 내년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또 한 번 가짜 평화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김여정이 김정은이 눈치 봐야 된다. 그 심기 경호를 잘 해야 다음에 이벤트를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북한 김여정이 기침을 하니까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는 모양이라고 꼬집으면서 북한의 허무맹랑한 요구에 굴복하는 짓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정치용 이벤트성 남북관계에 집착을 하지 말고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로서 당당하게 국가안보 직무에 충실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대선 예비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여권 의원 74명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요구한 데 대해 김여정의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훈련 연기를 요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예정대로라면 한미연합훈련은 나흘 뒤인 오는 10일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3년째 야외 기동훈련은 생략하고 실내에서 컴퓨터 훈련만 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생략하거나 연기하자는 게 여권 의원들의 주장인 거고요. 청와대는 아직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훈련을 나흘 앞두고 아직도 협의 중이라면 예정대로의 정상적인 훈련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국방부 대변인이 어제 얘기했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한미 협의 사항 등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시기나 규모,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미는 이와 관련돼서 각종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권은 여권대로 그 안에서도 말이 다르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말이 다른데 이걸 군 통수권자가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여권 안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서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1명이 한미훈련을 연기하자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지만 민주당 대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그리고 북미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다시 전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게 이제 하나 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만 봐도 그냥 이게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 한미 합동훈련은 이 대규모 야외 기동 병력이 동원되지 않는 연합 지휘소 훈련이자 전시 작전권 회수를 위해서 불가피한 절차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민주당 지도부는 일관되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한미 합동훈련은 시행돼야 되고 이것은 방어적 훈련이고 북을 설득해야 될 문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한미 간의 신뢰 또 전시 작전권 회수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이다. 뭐 혼란스럽게 돼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나는 우리 당 대표께서 예. 통일부와 국정원이 갖고 있는 입장을 알고 있다면은 예. 그렇게 쉽게 말할 수만한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예. 우리 74명 의원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 훨씬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미훈련 연기를 놓고도 여당이 자중질환에 빠졌다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정부 당국의 입장도 각각 다릅니다. 일단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한미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요. 지난달 30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서욱 국방장관에게 예정대로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남북통신선 복원과 김여정 담화 이후 우리 정부 내에선 각각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방부는 훈련 연기에 신중한 모습인데 반해 통일부와 국정원은 사실상 훈련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고 통일부는 아예 훈련 중단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군 통수권자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서 국방부와 국정원, 통일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의원들과 당대표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부처들도 각각 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4일에 딱 17자의 메시지만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협의하라. 띄어쓰기를 제외하면 17글자의 지시입니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 정부 부처 혼선과 관련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군 통수권자가 북한 눈치 보기를 하며 지나치게 말을 아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요. 막말을 들으면서도 북을 향한 이들의 일편단심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촉박해도 중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단을 하면은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신중하게 협의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연기하자는 의견에 상당한 합리성이 있으니까 그 합리성을 검토를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임하라는 부분은 연기하자는 부분에 상당한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라 이 얘기일 거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정말 아주 다급한 것 같다. 지금 그 마지막 코너에 몰려가지고 무슨 수단을 썼는지 정권을 연장해야 되겠다는 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담화 하나에 여권과 야권이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여권 내에서도 서로 이견으로 갈려서 또 정부 부처도 다 같이 갈팡질팡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신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메시지가 대체 어떤 의미냐 이걸 두고서도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김여정 부부장이 던진 꽃놀이패에 한미연합훈련이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남남 갈등을 극대화하려는 북한의 노림수가 통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또 연합훈련 중단이 결정되면 북한으로선 자신들이 원했던 최상의 성과를 얻는 셈이고 궁극적으로는 한미 이간의 효과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북한으로선 훈련 중단이든 강행이든 어느 쪽으로 결론 나도 잃을 게 없지만 이 남측은 방어 훈련조차 못하는 안보 공백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돌아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나라의 주권적 결정에 입김을 불어넣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 좀 더 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추운 날 드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마음 많이 챙기셔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여정 부부장은
남쪽에서 아주 석타 같은 특히 김여정 이 양반이 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 정부가 그 말대로 움직인 게 지금 이번에 하면 6번째 될 겁니다.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해서 대북전단 살포 그 법이라도 만들어라고 김여정이 그랬더니 4시간 만에 우리 통일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날치기 통과시키 하다시피 해서 만든 법이고 그 법도 제대로 안 지켜진다고 김여정이 역정 내니까 경찰청장이 압수수색 들어가고 난리 피우고 지금 이번에 지금 그런 점에서는 그 세 번째입니다. 김여정 입김 때문에 우리 장관을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갈아친 문재인 정부입니다.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도대체? 위원님, 근데 뭐 저는 그 여권원들도 뭐 우리나라의 안보를 뭐 해치거나 안보를 걱정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했으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물론 이제 남북 평화 무드나 이제 그런 화해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했으리라고는 보는데 이제 너무 시기적으로 북한의 김 여정이 딱 한마디 하고 나서 나흘 만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야권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20년이죠. 그 대북 전단 비난과 관련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당시에도 비난 발언을 한 지 4시간 만에 통일부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그 장관들,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난의 발언을 할 때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차를 조금 두긴 했지만 새 장관이 연달아서 자리에서 내려온 사퇴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굉장히 자존감을 좀 상하게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비슷한 말이 있었지만 막말 듣고 그다음에 우리는 왜 대화를 계속 구걸해야 되나 이 표현도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한 발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뭐 역겹다 하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향해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겹치는 상황 속에서 그 막말을 한 당사자가 바로 이런 그 훈련과 언급했을 때 나흘 만에 일부 의원들이 저렇게 대응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국민들은 우리 국방주권은 어디로 갔나 하고 되묻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 군사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역시 대통령이죠.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입장을 밝히느냐, 어떻게 결정을 내려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까 기자들 리포트에서 들으셨겠지만 17자에 신중하라 이런 메시지만 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권이나 이런 데서는 대통령의 속내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일부 언론에 이제 사설 같은 데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혹시 남북 정상회담 이제 내년에 베이징 겨울 올림픽도 있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뭔가 남북 정상회담 같은 그런 이벤트를 정부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자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런 해석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그 목표보다는 그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북한의 어떤 식량 사정이라든지 보건 의료 체계의 붕괴라든지 또 뭐 코로나에 대한 어떤 뭐 백신의 전달이라든지 최소한의 인도적 어떤 측면에서의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북 제재를 조금 열어주는 이런 것에 또 가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트너의 어떤 미래로 밑에서부터 고위급 회담으로부터 차곡차곡해서 비핵화 과정을 가는 그런 프로세스의 복원을 더 원할 거라고 보고요. 어차피 정상이 한번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다음 대선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라고 하는 아무런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보다는 조금 더 그동안에 해왔던 통일부의 역할들을 복원하기 위한 그런 속내다 있고 다만 미국 자체가 굉장히 너무 또 유연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 한국과 미국이 같이 가는 건 좋은데 그것을 북한이 잘 알아차리고 즉 북한에게 이롭게 한미 간의 논의가 된다는 것을 차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정부와 청와대의 고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지금 저번에 한미 정상회담 갔을 때 저희가 보도에서 다 봤잖아요. 미국이 우리한테 백신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한미 연합훈련용으로 우리 군인들한테 맞추기 위해서 줬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현장에 있었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을 갖다가 연기를 해버리면 일종의 한미 동맹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 이런 우려도 좀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 여당 내 의원들이 오히려 또 훈련을 하자라고 하고 정부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나은데 여당 의원들이 하지 말자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스탠스가 더 좁아진다.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고 어쨌거나 이 안보와 외교 문제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자룡지단이 일어난 것은 최악의 상태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빨리 청와대가 정리를 해가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송영길 대표가 나름대로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시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활동가들 중 일부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의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공안 기능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간첩단이다.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대통령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없으신 건가? 또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역시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희화화했던 정치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간첩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했고요. 윤석열 캠프에서도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현실이라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활동가들에게는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가 적용됐다는 것이 복수 언론 보도 내용이고요.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수사를 한 뒤 올해 경찰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지령대로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는 민간인 4명 중에서 3명이 지금 구속된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에 스텔스기가 들어왔는데요. 이 이후에 북한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북한함이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최근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이 남조선에 반입되고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다. 재반 사실들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우리를 계속 적으로 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네, 어제 저희가 후속 취재를 해봤더니 이들은 이메일로 북한의 지시를 받은 뒤에 지령 잘 받았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지역 활동가 박모 씨 부부를 구속한 결정적 증거가 북한 공작원과 주고받은 이메일이었다는 건데요. 국정원은 북한 공작원이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하라고 쓴 지령문과 박 씨 부부가 지령을 잘 받았습니다라고 답한 여러 통의 이메일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등은 이들이 수차례 북한의 이메일 지령에 답변을 하고 행동에 나선 만큼 국가보안법 위반 입증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이 북한 공작원이 약속된 장소에 돈을 주고 가면 나중에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공작금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았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받았는지가 보도된 그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북한 공작원들이 이메일로 이 중국 선양의 한 대형마트 사물함에 돈이 있다라고 알려줬고 이 박 씨 부부는 공작금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돈의 사용처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김정은 남한 답방, DMZ 평화 인간띠 활동, 통일 반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등이 이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또 국정원은 박 씨 부부가 북한의 충성 서약을 한 문서도 압수한 이 USB에서 찾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부부 등은 유령 공작원에 의한 실체 없는 공안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구속된 사람들 아니면 또 그들의 변호인들은 뭐 이건 완전히 공안 일종의 몰아가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뭐 우리 수사 당국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지금 3명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네. 나름의 어떤 당국의 수사 근거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이걸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권 주변에서 뭔가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특히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이제 뭐 특보 뭐 아마 그런 경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뭐 대통령 아니면 또 여권에 이제 집중 화살을 쏘고 있는데 얼마 좀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야권의 이런 말들이? 일단 선대위 특보라는 자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캠프에서 어떤 명칭의 직위인지는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보통 이제 그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직위로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 찍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이전에는 또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조사가 나오기 전에는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대목일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4명 중에 1명은 지방선거, 네. 지방선거에도 나오고 또 총선에도 무소속으로도 출마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그 국정원과 경찰, 검찰의 요원들이 압수수색을 해서 상당한 많은 증거를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중간 발표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충격적인 건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보통 DMZ 인간 띠입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화적인 그런 그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의 지령 중에 그런 항목들, 보통 우리가 네. 평화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것도 좀 더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그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간첩과 관련된 그런 모든 수사가 손을 놓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 근거를 수집한 그런 혐의로 지금 기소를 하는 걸 보면 그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구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2024년까지 유예가 된 거로 지금 보입니다. 2020년에 법이 이제 그 개정이 돼서 그런데 사실상 이번뿐이겠느냐 하는 것 그리고 이 사건 이외에도 5개의 사건을 4개의 사건을 더 지금 수사를 하는데 1개만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근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4개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차제의 이 국정원법의 개정에 대해서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좀 너무 느슨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나라는 점검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 이른바 간첩죄 혐의자 4명 가운데 영장이 기각된 손모 씨가 올해 초까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는 등 정치 활동을 벌인 정황까지 확인이 되면서 대선 전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터진 이른바 간첩 관련 사건에 여야 모두 어느 때보다 긴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문 정권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후보는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에 아직 조직적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또 최재형 후보 캠프도 논평을 통해서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재미동포 사업가 장모 씨 등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한국 내부 동향을 보고해 국정원에 적발된 이른바 1심의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 당시에 청와대에 연루자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제대로 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이 진상이 축소됐다. 만약 청와대가 이번 사건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야권의 대응에서 저희가 조금 눈길을 끄는 것이 지금 기자 리포트에서 들으셨겠지만 윤석열, 최재형 두 캠프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그 언급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다른 주자들은 의외로 조금 침묵 내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대비가 되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전체적인 그 화력, 그야말로 후보가 갖고 있는 무게 중심이 그 두 후보한테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현직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민감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둘 다 법조인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현 정부 안에서의 어떤 법의 집행의 문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것이 문재인 정부와 연관된 문제를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무슨 사건을 만들거나 그랬을 리는 없는 것이고요. 네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현 정부의 문제가 되고 피해가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사정에 무슨 기획을 했다거나 개입을 한다거나 조작했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지고, 다만 현재 솔직히 얘기하면 과거 통진당 사건 이후에 그분들이 다 흩어져서 지역의 시민단체 내지는 다른 어떤 말하자면 시민운동 단체로 가면서 대선 공간에서 무슨 조직을 가지고 캠프에 특보단이라든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야당 측은 이념적으로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특히 여당 측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번 대선에도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단체 속에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첩이 따로 있고 시민단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일부가 그야말로 어떤 북한과 연결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것과 모른 채 그런 활동, 말하자면 대야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좀 민감하게 볼 지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들도 혐의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당국의 수사 결과 같은 걸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화된 대선 전국 속 여야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벼락 공부한 티가 확실하게 납니다. 문제는 이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매우 위험하다. 이제 정치인으로 되신 다음에 이 발언의 무게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될 텐데. 이낙연 후보님은 사면 금지하자 했다가 사면 하지 말자 그랬다가 데모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음주운전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해서 배제시키고 아주 가혹한 조치를 취했어요.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연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능하거나 또 무책임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능 말씀하시는데 제가 총리로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때이고요. 명락대전 이렇게들 얘기하던데, 제가 볼 때는 명락 폭망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고, 여야 할 것 없이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그런 양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이 최재형 후보까지 이 대선 출마 선언을 마친 국민의힘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이 1차 예비 경선 컷오프를 앞두고 이 당내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에선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 이 네거티브 공방전이 폭로전까지 이어지는 등 이 여야의 차기 대선 구도가 더욱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어제부터 나흘간 여름 휴가에 돌입한 윤석열 후보가 지난 2일 이 국회 본청 방문 당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윤캠프 대변인실은 윤 후보가 8월 2일 국회 본청 방문 시 악수를 한 이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가 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면서 윤 후보는 오늘 오전 중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고, 또 방역대책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및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로 예정됐던 윤 후보의 충남 방문 일정도 모두 취소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당시 국민의힘 의원실 103곳을 모두 돌면서 인사했는데, 그때 이제 악수했던 한 당직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표를 비롯해서 오늘 모든 당의 일정이 취소된 상황이고요.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또 대기하시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오후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예비후보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에는 이준석 대표와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을 비롯해서 당내 경선 후보들 9명이 참석을 했고요. 유력 주자인 윤석열 후보, 그리고 최재형 후보,
홍준표 후보 등은 휴가 그리고 지방 일정 등으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회의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 불참한 후보들을 향한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특히 이 안상수 후보 등은 당을 무시한다 이런 원색적인 표현까지 썼고요. 이준석 대표 역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다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무단결석이 많은데요. 각자 개인 플레이 할 거면은 입당은 왜 하셨는지 의문이 안 들 수 없다. 후보들이 당을 개무시하고 대표를 무시하고. 아니 당에는 들어와 놓고 들어와서 당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왜 1등 주자 보고 오라가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급적 이해를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생각할수록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익명 인터뷰로 아니 왜 오라가라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거는 다 그런 거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평가할 거로 보이고요. 네, 또 이준석 대표는 지난 2일 윤 후보의 입당 환영식 당시 윤 후보를 15분간 기다리게 했다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윤 후보가 입당 환영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밖에서 그러니까 그 행사장 밖에서 15분 동안 대기했는데 그것이 혹시 이준석 대표 같은 당 지도부가 뭔가 분기를 길들이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그때 나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윤 후보의 기습 입당으로 이준석 패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벌어진 상황이라서 이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 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15분간 밖에 기다리게 했다는 것은 무슨 벌 세운 것이냐 계속 보도가 되는데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그날 입당이 예정돼 있던 장성민 전 의원의 입당식과 윤 후보의 지도부 상견례가 9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윤 후보 측에서 장 전 의원과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라고 알려와서 이 최고위원회의 이후에 참여하도록 오히려 지도부에서 일정을 배려해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히려 최고위원회의는 그날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윤 후보와의 상견례를 진행했다며 장성민 전 의원 측이 가장 기분이 나빠야 할 상황이고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느 후보인지를 막론하고 캠프 관계자가 지도부와 후보 간의 갈등을 유도할 경우 정확하게 사실관계들을 공개하겠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안팎에서는 윤 후보의 기습 입당으로 이 대표와 윤 후보 사이에 맴돌던 이 긴장감이 어제와 그제 이 대선 주자 행사 불참으로 표현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혹시 이준석 대표가 나이 어리다고 지금 좀 패싱 당하는 거 아니냐, 좀 조금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란 말이 나옵니다. 그 좀 불필요한 그런 논쟁이고요. 당 대표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우리 당에서 무시한 적도 없고 무시할 분위기도 전혀 아니고요. 지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어떤 기싸움이 있는 것처럼 지금 묘사가 되는 보도들이 꽤 많거든요. 그건 그럼 사실과 다릅니까? 글쎄 뭐 윤석열 후보의 개인적 생각을 제가 알 수가 없죠. 또 윤석열 캠프에 제가 몸담아 있는 것도 아니까. 그렇죠. 네, 당 내에서는요,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아닌 이 대표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지적인 건데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준석 패싱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 대선 주자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당 대표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고요.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이준석 패싱 논란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지금은 후보들의 시간이라며 후보들이 자신의 장점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등 나름의 전략을 세우고 이 행동 반경을 정하는 것에 대해선 가급적이면 후보자에게 재량을 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진중권 전 교수도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사진을 찍으면 자기가 중심에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후보를 딱 중심에 세우고 대표가 좀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네네.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은 자기가 딱 중심에 있고 옆에 후보들을 둘을 데리고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예. 이러한 진 전 교수의 지적에 이준석 대표는 발끈했습니다. 오늘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작 후보들이 주목받지 못하면 대표는 후보 안 띄우고 뭐하냐라고 할 분들이 지금 와서 대표만 보이고 후보들이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사이가 뭔가 좀 아슬아슬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뭐 그 보니까 야당 내에 윤석열 후보 측을 지지하는 뭐 외곽 부대들이 뭐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굳이 뭐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당대표하고 이렇게 눈싸움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최재형 후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어떤 이 공간에서 활동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전에 바로 연락 와서 그날 나와라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좀 서투를 수가 있어요. 이미 이전에 한 스케줄이 다 있는데 네네. 정치권에서는 그게 사실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아마 기자분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날 아침에 뭐 일정 받아서 바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아직 그런데 훈련이 되지 않아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나 전 총장이나 최재형 후보조차도 내심 이것이 따라가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당대표와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가급적이면 후보들이 자기 운동, 자기 정치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우미 역할로 조금 더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줄 세우기 한다는 느낌을 받게 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한편 이 최재형 후보는 오늘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에 이어서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 등 본격적인 보수 민심 잡기에 나선 건데요. 먼저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은 최재형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통합을 원한다면 바로 오늘이라도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 통합을 원한다면 오늘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자기 진영 사람들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 대통합이라는 국가적인 대통령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최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아내 생가의 사진을 보니 박정희 대통령 또 그 당시에 이제 영리했었던 박근혜 두 분이 다정하게 사진을 찍으신 모습을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아직도 이 무더위 속에 고령임에도 수용 생활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되지 않겠느냐.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통합을 원한다면 자기 진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또 국민 대통합이라는 그러한 국가적인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오늘이라도 사면에 용단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촉구합니다. 네, 최 후보는 출마 선언부터 예상보다 강한 보수색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꼽는가 하면 애국가 1절 독창으로 그야말로 뼛속까지 보수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최 후보의 장모가 결혼 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통역 비서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 장모께서는 결혼 전까지니까 1959년까지 프란체스카 여사의 개인 비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시면서 그만뒀는데 제가 어떤 경위로 비서가 되셨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서 우리 건국의 기초를 놓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공과가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 의원께 질문 드리기 전에 오늘 최재형 캠프에서 좀 눈길을 끄는 성명서가 하나 나와서요. 그거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성명을 발표한 분들이 누구냐면 고 최영섭 대령의
며느리들 일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의 부인을 포함해서 그 최재형 후보의 아버님의 그러니까 며느리들이죠. 그 일가의 며느리들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가족 행사에서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비난하는 데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애국가 제창이 왜 비난받아야 합니까? 최근 저희들의 언론 그 애국가 사절까지 부른다는 보도가 나간 뒤에 어떤 분들은 전체주의, 파시스트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심지어 시아버님 그건 뭐 이런 조롱도 나왔다. 근데 저희들이 애국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까지 훼손당한다는 생각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리고 아마 저번에 공개됐던 사진에 대한 설명 같아요. 2018년 설날 모임 때 이제 그 돌아가신 최영섭 대령이 문재인 정부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걱정을 하면서 애국가를 부르자고 해서 사절까지 불렀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르지 못했다. 저희들은 아버님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존경한다. 저희는 나라가 잘 된다면 애국가를 1000번, 만 번이라도 부르겠다. 이렇게 성명서를 그 최영섭 대령의 며느리 일동분들의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 최 후보 측의 가족의 분위기를 저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화면이나 이런 데서 봤지만 최 후보가 오늘 이제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요구를 했어요. 이런 행보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그 본산이죠. 그 대구에 내려가서 발언을 했다는 것. 그것은 뭐 당연히 대구의 민심 또는 TK의 어떤 민심을 겨냥을 해서 발언을 했을 테고 또 한 가지 겨냥한 지점이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봐요. 윤 총장과 사실은 지금 라이벌 구도 아닙니까? 서로 경쟁하는 당내에서 경쟁하는 어떤 상황인데 윤 전 총장에게는 사실상 국정농단 수사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만든 그런 원초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K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훨씬 더 자유롭게 뭐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고요. 사실상 며느리 분들이 무슨 성명을 발표하고 되게 굉장히 조금 낯섭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우리가 뭐 전체 국가주의 이렇게 비난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비난하는 어떤 태도가 또다시 전체주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주의라는 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애국가를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다양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2번 정도 가족들의 어떤 문화가 그렇다면 그렇구나, 나와 다르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아마도 며느리분들이 지금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개 여론조사 업체 MBS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28%, 윤석열 후보가 22%로 오차 범위 내에서 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하면서 6%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한 건데요. 이어 이낙연 후보가 10%, 홍준표 후보 4%, 최재형 후보 3% 순이었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는 내년 당선 전망을 묻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내년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냐 이런 질문에 응답자의 32%가 이재명 후보를, 28%는 윤석열 후보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4%포인트 차로 조금 줄어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어서 이낙연 후보가 8%, 홍준표 후보는 2%, 최재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각각 1%를 기록했고요. 없다가 12%, 그리고 모름과 무응답이 15%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윤 후보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25%, 윤석열 후보가 19%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7월 2일 발표된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 후보는 1%포인트 상승, 윤 후보는 6%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건 지난 3월 검찰총장직 사퇴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네, 지난 4일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2차 TV 토론회에서 각자 후보 캠프는 우리 후보가 자신들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홍정민 선임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서 이 후보는 그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혁신적인 정책의 성과와 결과로 국민께 책임을 다해왔다며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공약을 실천한 역량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낙연 캠프의 오영훈 수석 대변인은 원팀 정신이 훼손된 매우 안타까운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네거티브가 너무 좀 심각해서 그런 말을 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정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네거티브 가득한 토론을 멈추고 오롯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논하는 토론장을 만들기 위해 당이 나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세균 후보가 제안한 당내 클린 검증단과 관련해선 다음 토론회가 열리기까지 당 중앙선관위가 검증단 출범을 위한 실무적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정세균 캠프의 조승래 대변인도 제안에 화답한 이재명, 추미애 후보의 결단을 환영한다라며 거들었습니다. 또 당내 검증기구는 후보 간 진흙탕 싸움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 정책 경쟁을 활성화할 가장 확실한 길이다. 클린 검증단 설치는 의지의 문제라고 지도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논란, 그걸 겨냥한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직접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이 김두관 후보는 지난 3일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 벌금이 70만 원이었다며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재범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후보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연도가 달랐지요. 해명의 연도가 그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을 낸 것은 2004년이었는데 그 일이 있었다고 본인이 설명한 것은 2005년에 농협 운운하는 무슨 일하고 가다가 술 마신 것이 문제가 됐다. 1년 뒤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러자 이재명 후보 측은 과거 이재명 후보의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내용을 이 상대 후보 측 외에 일부 언론에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제 열렸던 민주당 TV 토론회 현장에서 후보들한테도 보여줬다는 그거 말하는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이 범죄 경력 회보서에 있는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 단 한 건이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음주운전에 대해 2005년 농협 부정 대출 사건을 파헤치려고 긴급히 현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잘못이라고 해명하면서 재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진 건데요. 전과 기록을 공개하면서 의혹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4일 TV 토론회 현장에서 범죄 경력 회보서를 직접 본 박용진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저께 열린 TV 토론 직전에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이 그 회보서를 다른 후보들한테 쭉 보여줬다면서요. 혹시 후보님도 보셨습니까? 저한테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재명 후보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러면서 그 토론회 전에 이렇게 주길래 네. 뭐지 하고 봤는데 저 이거 안 궁금한데요 하고 돌려드렸고. 예. 거기에 한 번으로 돼 있던 거예요? 두 번으로 돼 있던 거예요? 회보서에. 음주 경력은 한 번으로 돼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공방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거는 이미 당에 다 제출을 했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공천을 3번 받은 거 아닌가요, 당에서? 당의 일정한 시스템과 검증 기준에 의해서 공천을 받았으니까 다들 잘 아실 텐데 이 논란은 왜 나왔는지 저도 잘 의아하고요. 네. 이 범죄 경력 회보서라는 거 저희는 솔직히 좀 이렇게 낯선 그런 서류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이재명 후보 측이 다른 후보들한테 보여줬다고 해요. 지금 박용진 의원은 그거 보니까 좀 납득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이재명 후보의 그 음주운전 논란 이거 정리될 수 있을까요? 사실 과거에 제가 이제 할 때도 이제 특별하게 공직자가 최근에는 100만 원 이하는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은 일이 다 냈습니다. 그게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보여줬다는 것인데 우선은 한 번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건 해명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가령 지금 현장으로 긴급히 가던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문제 제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번인데 15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만취 상태다라는 결론으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번이었기 때문에 150만 원이었다. 가중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 번인데 150만 원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술을 먹고 운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급히 가다가 술을 먹고 가다가 150만 원 맞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신 공방이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정치권이라고 하는 건 이미 팩트 체크가 된 것도 다시 한번 회고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문제는 아물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들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이번엔 부동산 공약을 놓고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이 기본주택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난 3일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주택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이 중 100만 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서울공항을 국민께 드리겠다는 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공항이라면 이제 성남 비행장을 이전하고 그 부지를 이용했다는 그런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며 공항을 이전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서울공항 인근 지역의 고도 제한이 풀려 추가로 주택 4만 호를 더 공급할 수 있고 강남, 송파, 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 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보도본부 한나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